안녕하세요. 찢어질 듯한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50대 짠돌이 아줌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 하고 논다거나 게으른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머니와 함께 동생을 등에 업고 어머니와 같이 새벽 시장에 나가서 야채를 팔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바다로 나가셔서 생선을 잡아오시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죠. 저는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돈 때문에 싸우셨고, 혹여나 부모님이 싸우시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설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동생의 귀를 막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만 드시면 시비가 붙으셨고, 어머니는 그로 인해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리는 신세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2년 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나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정말 세상이 우리 가족을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저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고 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동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겨주시던 치킨집 사장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대도 어머니보단 어리셔서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고,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든든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굳이 동생과 나를 챙겨주실 이유가 뭐가 있나 충분히 생각했지만 삼촌이 그냥 착한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삼촌과 동생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삼촌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힘든 시절 동생과 저를 보살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삼촌의 치킨집에서 은혜를 갚고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다 보니 어느덧 30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굵직한 목소리의 남자가 "여기 경찰서인데요. 경찰서로 좀 와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대답도 못한 채 삼촌에게 경찰서 갔다 온다는 말만 남기고 일하던 복장 그대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렸을 땐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던 동생이 얼굴이 몰라보게 부어있던 것입니다. "야, 너 대체 누구랑 이렇게 싸운 거야?"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떨구며 한숨만 내쉬더군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앞에 계시던 경찰관 한 분께서 제 동생이 도둑질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와 같이 몇십 년을 살아온 동생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의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무슨 도둑질을 했나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몇 달은 밤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집 피해자 여성분이 경찰서로 도착하셨고 손이 발이 되도록 동생과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신다면 어떠한 것이든 다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아가씨께서 몇 분을 조용히 계시더니 10분쯤 지났을까? "합의해 드릴 테니까 700만 원만 좀 줄래요? 원래 1000만 원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사과하시니 좀 줄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장에 70만 원도 없던 터라 정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도박빚을 갚느라 항상 빚독촉에 시달려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가장이셨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내가 미워해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피해 여성분에게 일주일의 시간만 달라고, 그리고 연락처만 받고 다시 치킨집으로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삼촌이 놀란 표정으로
대체 무슨 일인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상황 설명을 다 해드리자 삼촌께서 내가 그 700만 원 갚아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삼촌께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정작 삼촌 아니었으면 제 동생은 교도소에 가야 할 상황이었기에 죄송하지만 또 삼촌에게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냥 친한 사이냐? 이 정도는 뭐.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저는 동생에게 제발 못 배운 거 티 좀 내지 말라며 마음에도 없는 심한 말을 내뱉었지만 동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여성분을 생각하니 정말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하루를 보내고 이제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나 싶었던 찰나에 또 저에게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삼촌의 지인 중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카페 사장님이 있는데 한번 소개팅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시길래 딱히 연애 생각은 없었지만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수요일 낮 12시쯤 분위기 좋은 파스타집에서 만난 카페 사장님과의 소개팅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새벽인데도 집으로 찾아와 간호해주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늘 한결같이 무서운 밤길을 같이 걸어 집까지 데려다주고 아주 자상한 카페 사장님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삼촌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치킨 가게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함께했던 동생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 도둑질을 할 때 정작 나는 뭐하고 있었나 동생이 그런 짓을 한 것이 오히려 제 탓 같아서 너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오랜만에 단 둘이서 술 한잔을 기울였죠. 치킨집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생과 편의점에 잠깐 들려서 맥주 3개, 소주 3병을 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잘 나진 않았지만 동생이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말 한마디만 기억을 했습니다. 누나,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동생이 취해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는 동생이 어젯밤 술 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예상이 되지 않자 동생이 일어나자마자 어제 대체 나에게 한 얘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기억 안 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라며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동생이 그런 말을 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 전혀 찔려하는 것이 없어 보여서 그냥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넘어갔습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와 돈 벌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휴대폰을 떨궈서 제 전화를 사용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만 삼촌 휴대폰으로 전화 받을게 라는 말에 흔쾌히 허락해준 삼촌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동생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길래 삼촌이랑 둘이 따로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동생과의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항상 불길한 예감은 이렇게 적중하는 것일까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숫자들로만 삼촌이 문자를 동생에게 전송을 했던 것입니다. 문자 내용에는 13-2.3 이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촌이 문자를 전송하면 동생은 완료라는 단 2글자의 말을 남겼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확실한 물증은 없고 저의 심증만이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도 못했어요. 제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물어봤다가 진실이 더욱더 안 밝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고도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전과 오후 장사가 끝나고 삼촌은 저에게 너 혹시 문자 봤어? 라는 질문에 저는 무슨 문자? 아니 뭐 날라왔어? 라며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본 뒤 정확히 이틀 뒤에 또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 때문에 또 와주셔야 된다고. 조금은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에 맞지 않길 바랬습니다. 동생분, 또 현금 훔쳤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멍해졌고 갑자기 며칠 전 동생과 삼촌의 문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이거 누가 시킨 거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동생은 옛날부터 부모님께 혼날 땐 눈을 제대로 쳐다보면 거짓 없이 말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던 터라 동생이 뭐라고 하든 좋으니까 제발 자신이 한 것만 아니라는 말을 하기 바라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사실 삼촌이 시켰어. 결국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몇 년 동안 동생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삼촌이었는데 누군가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내려 찍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입에서 나온 저 말이 과연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바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고 삼촌도 경찰서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욕을 하더군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삼촌의 난폭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내가 안 시켰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던 삼촌이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이 동생에게 보낸 그 문자의 비밀은 13-2는 번지수였고 잘못된 관념을 갖고 살아와 결국 지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동생은 그저 삼촌이 시키면 용돈을 준다는 이유로 그 돈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초범이 아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생은 징역 6개월, 삼촌은 징역 2년형에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킨 삼촌에게도 너무 배신감이 들었지만 돈 때문이라는 이유로 동생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더욱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삼촌이 없는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지만 제 옆에서 항상 자상하고 유머 있는 카페 사장님이 자신의 카페는 알바생을 맡겨둔 채로 제가 있는 치킨집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럴 일 없다고 용서를 구했고 저는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치킨집을 셋이서 운영하다 보니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 삼촌이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지금까지 쭉 봐왔던 삼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도 10kg이나 빠진 상태로 출소를 하셔서는 저에게 실망을 주어서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삼촌은 저와 동생이 힘들 때부터 도와준 사람이니까 내가 자존심 부려봤자 뭔 소용이 있나 싶어 그냥 삼촌을 다시 믿고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카페 사장님과 삼촌 그리고 동생과 저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중 동생은 평범한 회사원을 만나 좋은 가정을 꾸렸고 저도 카페 사장님과 3년 정도 연애를 이어오다가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얼른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꽃향기 가득한 봄에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남편이 되었을 때 매우 행복했지만 카페의 일보단 삼촌이 운영하시는 치킨집의 일을 도맡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갑자기 저에게 오늘은 나오지 말고 네 남편이랑 열심히 놀아 라는 말씀을 하셨고 웬일이지 하며 무슨 일 있나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휴식이라서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남편과의 데이트는 별거 없었어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시장에 잠깐 들려 저녁에 뭐 먹을지 함께 고민하며 장을 보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배 아프니까 나 먼저 집에 가 있을게. 당신 장 보고 조심히 들어와. 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들어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30분 정도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대신 소화 좀 시킬 겸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가기 전에 학원 상가가 여럿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항상 가던 길이었지만 그날은 제 바로 눈앞에서 화분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위를 쳐다봤지만 누군가가 던진 듯한 느낌이 확 들더군요. 진짜 깨진 화분의 조각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것을 맞았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저는 손다리가 떨리는 상태로 집으로 황급히 머리를 가방으로 보호하며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먼저 도착해 있어야 되는 남편이 집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한 10분쯤 흘렀을 무렵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라는 말을 하자 남편은 아, 집으로 가는 길에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은행 화장실 쓰고 집으로 바로 들어왔지. 이때 왜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 저는 당시에 가장 의지하는 것이 남편이었다 보니 남편에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며 상황 설명을 다 해주었는데 남편이 매우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정신 나간 것들 많으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던 남편이 그때는 정말 너무 고마웠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한 일이 있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하루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혼자가 되어버리자 갑자기 누군가에게 날라온 문자 오늘 귀걸이 했네? 라는 그 말. 이젠 옆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기까지 하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 생기더군요. 진짜 이러다가 누군가의 손에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바로 나온 친구에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먼저 좀 들어갈게.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누군가에 쫓기듯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나? 남편이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지 않냐며 자전거 사줄까? 라는 말을 저에게 하였고 저는 자동차 면허증이 없는 관계였지만 바람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사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버스비도 절약하고 그냥 걸어 다니기엔 심심하니까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쉬는 날 자전거를 사러 자전거 상점으로 갔고 아주 새 것으로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산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지금까지 잠잠했던 저의 목숨을 노리는 것 같은 일들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어디선가 지켜보는 듯한 문자는 또 시작되었고 이젠 이틀에 하루꼴로 보내기 시작을 하더군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치킨집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끌고 항상 다니던 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조금은 겁이 났지만 그날에는 차도 별로 없어서 차도로 용기 내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갑자기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을 치고 확인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것은 분명히 그냥 사건이 아니구나를 직감했죠. 그래서 결국 다리뼈가 부러지고 전치 4주가 나왔고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급차로 실려와서 남편에게 말할 겨를도 없이 경찰관 분들을 불러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들은 저희가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입원실을 나가시자마자 남편이 놀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역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우리 남편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삼촌도 과일 한 박스를 들고 들어오시면서 괜찮아? 많이 다쳤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동안 결혼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얼굴도 못 보던 동생도 병문안으로 와서 매우 놀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집에 가서 와이프나 놀아줘 라는 말을 하자 동생이 범인 누군지 잡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라는 말을 하였고 동생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던지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료와 검사를 받고 남편의 병간호를 받으며 2주 동안의 시간이 흘렀을 때 경찰관 분이 입원실을 재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범인 잡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 사고 난 지점 앞에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 CCTV가 사고 지점을 찍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잠깐 경찰서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셔서 범인이 대체 누구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랑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서에는 삼촌이 와 계셨습니다. 삼촌이 벌써 범인 때려잡으려고 일찍 도착한 거야? 그랬더니 삼촌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형사 한 분께서 일어나셔서 제 남편에게 당신도 앉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께 물어봤죠. 제 남편이랑 삼촌이 뭐 잘못했나요? 라는 말을 건네자 형사님께서는 이 두 분이 범인이라고요. 정말 그때의 기분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남편은 저의 보험금을 노리고 저와 같이 결혼을 한 것이라며 제가 죽으면 삼촌과 그 돈을 분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촌은 그래서 저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이었죠. 결국 뺑소니의 범인도 이상한 문자를 보낸 것도 화분을 떨고 나를 다치게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 모두 삼촌과 남편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과 남편은 서로 아빠가 다른 형제였고 서류상으로는 남남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돈 때문에 일부러 결혼을 했지만 저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화분을 일부러 일찍 떨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 말에 고맙다고 반응을 해야 하는 건지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것은 삼촌이 어떻게 나올까였습니다. 남편처럼 변명조차 안 하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저에게 계속 미안해라는 말만 하시던 삼촌이 정말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놀고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려고 그랬던 삼촌이 정말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지금 이혼한 상태이고 그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동생과는 아직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삼촌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라는 말을 저에게 하는데 되려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제일 미안해해야 될 사람은 삼촌입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남이 고쳐 쓴 것을 제가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 다가온 사람에게 너무 마음 주지 마시고 나 자신만을 믿으세요. 저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와서 지금은 인테리어 공부를 해서 인테리어 쪽 일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땐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일어서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해 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